자, 오늘 주제는 느낌의 세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뭔가 본성에 대한 반짝이는 봄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마음은 자유를 느끼고 생각으로부터 걸려하던 마음이 놓아지면서 더 이상 생각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에만 걸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마음은 커다란 자유를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느낌에 끌려가기 쉽게 됩니다. 그동안은 생각 때문에, 물론 생각도 그 밑에 느낌이 있어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느낌에 그동안 끌려왔었다면 이제 생각에서 걸리지 않으니까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본능 또는 본능적인 그런 느낌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무엇이든 해도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나라는 게 허구가 되고 생각에 걸리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아뒀던, 공부를 위해서 막아뒀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나 또는 습관적으로 자기가 주로 취약한 그런 감정적인 것에 끌려서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날것의 느낌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즉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부터 자유, 관성으로부터의 자유가 두 번째 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느낌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느낌이라는 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낌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느낌은 이 LP판에 난 소리의 홈과 같이 다가옵니다. 그제 얼마 전에 우리 오인회에서 혜연과 대화를 나눈 중에 혜연이 전에 음악을 좋아했다면서 하는 얘기가 LP판을 이렇게 들으면 그 LP판의 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홈에서 울려나온 소리는 오케스트라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 귀가 듣는 것은 하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다. 아주 훌륭한 비유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고 무슨 소리를 들을 때도 항상 하나의 소리를 듣죠. 근데 그 하나의 소리는 다양한 악기의 웅장한 음악으로 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하나의 소리가, 귀가 듣는 소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냐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웅장한 오케스트라는 마음이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귀는 그렇게 웅장하고 아주 다양한 그 풍성한 느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는 그냥 하나의 소리를 들을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선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자, 지금 소리가 잘 들렸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에 웅장한 베토벤의 악곡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더 다양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피아노 소리 하나,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다양한 소리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꼈죠. 그런데 우리 귀가 듣는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하죠. 이게 자극과 느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극은 그냥 하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은 MIT에서 최근에 개발해낸 그림에 나온 악기 소리만 추출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왼쪽에는 이 초록색 주파수입니다. 초록색 주파수는 저 첼로와 기타 두 개를 합친 소리고, 오른쪽에는 이 첼로만 빨간 점이 쓰여 있죠. 붙어 있죠. 첼로 소리만 따로 추출해내는 소리. 그래서 오른쪽 소리와 왼쪽 소리가 좀 다릅니다. 주파수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소리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이거는 기타만 선택한 거예요. 그림상에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왼쪽을 클릭하면 이 왼쪽 전체 두 악기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하나라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이 첼로만 다시 뽑으면 첼로 소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리는 또 다르게 생기고, 그럼 보자고요. 자, 이 소리는 두 악기의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가 된 거예요. 모든 파동은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파동의 세계죠. 서로 보상 간섭 또는 빼기 간섭을 통해서 커지거나 작아져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요. 두 개의 그 소리가. 그게 지금 첫 번째 나는 소리입니다. 자, 요게 기타와 첼로의 합친 소리고, 그 다음 첼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타 따로 추출해서 듣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지가 첼로 소리였고, 요거는 기타 소리만 뽑은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자, 이거는 색소폰과 기타를 합친 소리죠. 더 들리고 있나요? 다음, 여기는 색소폰만 추출한 겁니다. 다음 이거는 기타 소리만 추출.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호른이고 그렇죠.
튜바만. 여기는 호른만. 자, 이렇게 화면을 보셨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소리를 그 기타 소리와 첼로 소리가 합쳐진 우리 귀는 하나의 소리를 듣는데 아까 합친 소리도 다르게 들리죠? 뭔가 두 개가 합쳐진 뭔가 풍성한 소리로 들려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기타 소리와 첼로 소리를 구분하는 사람은 그걸 구분해서 듣습니다. 하나의 소리를 듣더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 또는 작곡가라든가 뭐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의 소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듣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쌓인 경험이 사용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극은 그냥 하나의 소리라면 느낌은 우리 마음속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해서 만들어진 풍성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개념화하고 나눈 것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경을 기반으로 감각적인 자극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감각이라는 것은 자극을 얘기합니다. 시각적 자극. 시각적 자극에는 뭐 사람이 있고 책장이 있고 천정과 바닥이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시각적 자극은 그냥 색깔의 조합으로서의 하나의 자극으로서 다가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상태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물과 저 사물의 분별이 없어지죠. 우리 시각적 감각 연습했잖아요. 분별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각은 그냥 하나의 자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자체도 없어요. 그냥 흰 백색으로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이제 원추체와 간상체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면 그때 빨주노초 파남보의 결합으로 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책상과 바닥과 천장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내 마음이 오케스트라로 듣는 것처럼 마음의 데이터가 조합돼 가지고 풍성하게 느끼는 느낌으로서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각적 느낌의 세계라는 거예요. 소리도 청각적 느낌의 세계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느낌의 세계는 조합되어져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의 자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마음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답니다. 마치 탁자를 만지면 우리는 느낌만, 하나의 느낌만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손이 탁자를 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손과 탁자와 그 사이의 느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근경식이 함께 발생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처음 들을 때는 그저 자극으로 들리지만 악기에 대해서 알고 베토벤은 어때요? 나중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눈은 보였구나. 귀가 안 들려도 작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소리에 대한. 결국은 작곡하는 것은 마음이 해내는 거지 자극을 받는 귀가 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흔적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으면 이제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나눠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 자극이, 자극 속에만 오케스트라의 소리라면 그 자극이 마음에 쌓여있는 경험적 데이터에 참조돼 가지고 분리돼요 다시. 분리돼서 그 분리된 수많은 악기가 다시 재조합되면서 마음이 느낌을 만들어낸다. 소리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마음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들어오는 자극을 일단 분류하고 분류된 걸 다시 조합해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진 소리들이 점차 결합돼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풍성한 느낌의 세계라는 거예요. 결코 단순한 자극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들어오는 하나의 감각적 자극의 세계를 마음으로 분류한 이후에 그 분류의 느낌은 뭡니까? 상호 의존적인 세계죠. 느낌의 세계는 결코 우리가 늘 얘기해왔듯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느낌과 두 개의 느낌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딱딱한 느낌은 부드러운 느낌을 기반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딱하게 느끼려면 부드러운 느낌이 경험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비된 느낌을 기반해서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과 느낌들이 또 섞여가지고 더 풍성한 느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만드는 느낌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방에 가습기가 하나 있는데 캄캄한 밤에 그걸 틀어놓으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방 전체와 가습기 위치가 인식돼요. 일단 눈을 감았지만 저쯤에 가습기가 있지. 그리고 물 한 개를 막 쏟아내고 있어. 그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그것을 가습기 소리라고 느끼는데 사실 거기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소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마치 나는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소리로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코 감각의 세계는 그렇게 풍성하거나 관계에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자고 이걸.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마음에 그림이 없어요. 무슨 소리 같아요? 네. 무슨 소리를 여기 들리게. 악기 소리 같아요. 저거 우리 악기 얘기했거든요. 아까 동그란 거기 안에 뭐 작은 게 네? 뭐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렸을 때 그거 뭐지? 이렇게 뭐 흔들리는 거 같은 동그란 게 그런 거. 그 소리처럼 들려. 그러니까 뭐 이게 통 안에 모래 같은 거 들어서 돌리면 이런 악기 있죠. 그런 것처럼 들리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뭘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힌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수진님한테. 이겁니다. 이거예요. 역시 대박이구나. 근데 빨리 저런 소리를 들을 때 빨리 결정 짓고 싶어 하더라고. 자, 이렇게 두 번째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봤어요? 아니요. 오케이, 잘 됐네. 자, 눈을 감고 여러분 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인지. 소리 들리나요? 이게 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뭐 하여튼 쉬 소리 나잖아, 쉬. 그 소리입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의 감각적 자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느낌으로 취현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소리 지금도 들리나요? 지금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오케이. 자, 무슨 소리 같습니까? 가습기 소리야. 악기 소리? 무슨 악기 소리? 가습기.
가습기 소리요. 누구예요? 또 딴 사람. 아, 수진. 또 다른 사람. 손 들고. 포트 물 끓는, 수야님, 물 끓는 소리. 건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거긴. 음소거를 해야 돼. 차가 달리는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안 들려요. 차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차가 달리는 것 같아요. 무슨 달리는 소리? 차가 달리는 소리? 예, 차. 예. 오케이.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물 끓는 소리, 차가 달리는 소리, 가습기 소리, 또 저 물방 흘리면 가스 불 붙이는 소리 같으시대요. 가스 밸브 소리, 가스 불 붙이는 소리요. 가스 불 붙이는 소리. 오케이. 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소리. 예, 네. 또 좋습니다. 또 제습기 소리요. 제습기? 제습기는 뭐야? 제습기도 소리가 있어? 가습기? 가습기, 제습기. 아, 제습기도 소리가 있구나. 오케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죠? 자, 여러분은 하나의 소리를 이렇게 마음이 자기 경험, 쉽게 끌려가는, 쉽게 자극받는 또는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흔적에 이 소리가 자극을 줘서 느낌으로 치환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무슨 소리 같다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결코 자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소리를 보여주면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불을 끈 상태. 불을 켰어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가습기 소리예요. 소리가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지 말고 소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소리만 들을 수 있나요? 소리만 한번 들어봐요. 상상하지 말고, 가습기라는 걸 상상하지 말고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 것입니다. 빗소리로 들어볼 수 있습니까? 나온 대로. 지금 이 소리를 가스 토치로 불 붙이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또 뭐 있죠? 이런 소리 했고, 불 끄는 소리.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각적 이미지만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죠. 지금 들은 소리는 느낌이지 결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소리는 자극의 소리는 몰랐을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소리. 지금은 저건 무슨 소리야 하는 건 뭐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바로 느낌의 속성은 뭡니까? 이것으로 저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인식돼요. 첼로 소리가 기타 소리와 다르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서 느낌은 구별됩니다. 비교와 차이로서 느낌은 존재해요.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느낌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극은 그냥 귀가 가진 감각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자극을 받는 거고, 그 자극에 따라 마음이 그려내는 그림은 내 안에 쌓여있는 경험의 흔적에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느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 밑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개인적인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 역시 무의식적인 느낌의 세계인 거죠. 느낌의 세계입니다. 그 아래는 집단 무의식적인 인간 전체의 집단 무의식적인 느낌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식물과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계의 느낌의 세계, 무의식적인 느낌의 세계죠.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식하는 자가 없는 그런 느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존재계의 무의식적인 느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공유되고 있는 느낌의 세계는 마치 영화 아바타의 숲속 나무들이 나타난 장면이 있었는데 그 보면 땅 밑에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와 같습니다. 이 나무들은 생명의 힘으로 지금 이것처럼 연결되어 있죠. 저 밑에까지. 이 우리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여기 함양에 여기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베어내게 됐습니다. 보리수관 잔디바닥 오른쪽에 느릅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너무 촘촘히 서 있어서 한 그루를 뱄어요. 미안하다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그 옆에 베지 않은 느릅나무도 시들어가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 둘은 밑바닥에서 땅 밑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듯이 이 생명의 힘이 각각의 나무를 향해도 가지만 그 밑에 땅 밑에 서로 연결돼서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의 힘은 뿌리를 통해서 물리적으로도 연결돼 있을 거고 에너지적으로도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를 잘라냈더니 이 둘이 같이 서로를 의존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 놈이 사라지니까 다른 애가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해서 아마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의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고 풍성합니다. 이거는 에너지적 존재론적인 느낌의 세계라면 우리의 의식의 세계도 느낌의 세계이고 그 느낌의 세계는 서로 연관지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앓으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감이 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한테 깊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상처 입으면 나도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느낌의 세계에서는 이 느낌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느낌을 느끼지만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느낌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친한 사람, 내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벌어진 일들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보면 처음에는 감각적 자극으로 들어오죠.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같이 각각의 악기들의 느낌이 마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걸 들어보고 저걸 들어보고 해서 각각이 남죠. 근데 그 흔적들이 만약에 바이올린 소리 하나만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바이올린 소리로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할 다른 차이 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올린 소리,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이런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고 쌓아두면 이 여러 개들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죠. 느낌의 네트워크입니다. 자극들, 흔적들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풍성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흔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관하여 어떤 하나의 느낌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이건 바이올린이고 저것은 뭐 기타야 라고 구분 짓는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경계를 짓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오케스트라 소리는 하나로 들려오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소리는 악기의 소리는 서로 관계에 지어져 있고 그 관계에 지어진 하나의 소리를 마음이 다시 분류해서 다양한 느낌으로 듣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시는 와인 한 잔은 그냥 뭐 포도주예요. 포도맛 나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포도는 그 사람한테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죠. 이 포도는 프랑스 1856년 산 뭐 어느 지역,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봄에 아주 꽃샘추위가 왔던 그 계절에 뭐 가을에 딴 포도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와인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뭐 신의 물방울 이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와인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낸다는 겁니다. 와인 맛은 어때요? 혀에 다가오는 미각은 자극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자극 속에 이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게 분류해서 느껴낸다는 거죠. 이게 느낌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낌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분류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면 그렇게 희노애락이 강하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본능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개들 보세요. 동물들. 사람과 오래 살아온 애완견은 약간 물들어가지고 그것을 약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결코 인간처럼 희노애락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죠. 근데 인간의 경험은 그 느낌의 세계가 아주 민감하고 수많은 분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풍성한 느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단점으로는 그만큼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이란 건 그래서 경험의 흔적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이 핸드폰의 기법이 있죠. 하나의 주파수를 통해서 코드를 분할하는 거예요. 사용자 A가 A의 목소리도 이 주파수를 통해 가고 사용자 B의 목소리, 사용자 C의 목소리가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A는 이 밤색이에요. 밤색이 여기 이렇게 있죠. 요거 이런 게 밤색이에요. 그 다음에 B에 주황색이 섞여 있고 C에 파란색이 섞여 있죠. 이 하나의 주파수 속에 이 각각의 색깔들, 즉 사용자의 각각의 음성의 흔적들이 하나의 라인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받는 쪽에서 정보를 받는 쪽에서 이 하나의 소리, 섞여 있는 하나의 소리예요. 무슨 소리? 섞여 있는 하나의 소리. 지금 우리가 분류해서 보면 지금 밤색, 주황색, 파란색 세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느낌입니다. 하나의 느낌을 이제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것은 밤색이네. 이것은 주황색이야. 이것은 파란색이네 하고 코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가 1, 2, 3으로 나눠서 전화를 통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이 다양한 흔적들이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의 느낌이 마음속에서 분류돼서 우리는 풍성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소리를 들려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풍성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의 세계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죠.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낌의 세계로 분별하면 이런 거죠. 감각 경험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그것이 섞이면 하나의 느낌으로, 즉 하나의 감각적 느낌이에요. 이거는 감각적 느낌입니다. 하나의 감각적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리 같으면 기타와 첼로와 바이올린이 섞여서 내 귀로 들어올 때는 감각적 자극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의 소리로, 아까 주파수는 서로 섞이니까 주파수가 동시에 들려오면 입 안에 소리가 세 개 있으면 하나의 소리로 섞여버립니다. 이게 파동의 세계예요. 하나의 감각적 소리로 들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작동하면 이 각각의 소리를 자기가 분류해내요. 경험의 흔적을 가지고. 근데 내가 이 코드 1과 코드 2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코드 3로 들을 거예요. 하나의 소리로. 근데 코드 1, 2, 3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따로따로 분류해서 마음이 3개로 들어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3개가 나눠져 가지고 또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죠. 그래서 마음은 이 복잡한 과정을 순식간에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소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난 아침마다 맨날 느끼기를 나한테 이렇게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몸이 주어졌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가슴이 주어지고 이 우주를 통찰할 지성이 주어졌구나.
너무나 고맙다. 나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데. 일과 아침에 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황홀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의 느낌의 세계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여기는 좋은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여기는 것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좋음이 강할수록 나쁜 느낌도 강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백을 아주 정확히 분류하는 사람은 고통도 큰 겁니다. 물론 기분 좋음도 크긴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유지시키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더 좋거든요. 상처받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이 중성적이고 좋고 나쁜 느낌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음인데,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로움이 큰 거예요. 어쨌든 느낌의 세계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의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로 감각이 하나로 들어오는 것처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감각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감각을 지나면 호오가 없는 느낌으로 분별되죠. 우리가 의식의 전개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카르마적인 또는 경향성을 가진 아주 로우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가 작용을 해서 나와 너를 나누고, 나와 대상을 나누죠. 나와 대상이 아주 명료해지면, 나와 대상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좀 어렵지 않겠죠. 그 대신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명료해져야 돼요. 아이가 이쪽과 저쪽을 분명하게 구분한 다음에 저쪽이 하나하나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 나와 대상이 명료하게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대상들이 하나하나 구분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고 싫음은 없어요. 아직 분별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분별이 여전히 그때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은 아직 감각은 지나갔어요. 감각적 자극은 지나가서 높은 느낌, 낮은 느낌, 천정의 느낌, 바닥의 느낌, 철제 의자의 느낌, 소파의 느낌, 이렇게 구분은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감지라고 그랬어요. 호가 없는 분별되는 느낌. 이것도 여전히 느낌이에요. 그러나 감각에 가까운 느낌이죠. 감각에서 가장 가까운 느낌이 바로 감지입니다. 호오가 없는 느낌이죠. 물론 나중에는 모든 느낌을 우리가 감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것은 일종의 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초창기 기초 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호오가 없는 느낌만을 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느낌이 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호오가 없는 분별되는 느낌은 감각적인 자극이 최초로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마음에서. 그 다음 풍성한 느낌은 이 감지들, 즉 호호가 없는 느낌들이 서로 섞이면서 더 풍성한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 다음 단 풍성함을 지나서 좋고 싫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딱딱한 의자보다는 소파가 더 좋아요. 이때부터 나라는 것의 기준이 명료하게 작용합니다. 딱딱한 의자부터 소파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 몸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좋고 싫음은 없는 겁니다. 즉 자기가 붙들려 있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좋고 싫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는 좋고 싫음이 없어요. 다만 몸이 있으니까 때리면 아파서 우는 것뿐이에요. 그건 감각적인 상황이에요. 거의 본능적인 상황,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걸 지나서 그것 외에는 아이는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좋고 싫음이 생겨나죠. 그것은 기준, 몸이라는 기준 또는 내 경험이라는 기준에 드디어 에너지가 많이 쏠려서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가 생겨나면 드디어 수많은
감지들이 서로 섞이고 얽히면서 풍성한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느낌의 세계는 이렇게 의존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통합적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감각적인 자극을 지나서 최초에 분별되는 느낌인 감지 역시 하나의 다양한 감각의 정보가 통합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 감지를 지나서 호를 가진 느낌은 더 통합됐겠죠. 더 수많은 느낌들, 기준과 대상과 그 사이의 관계들까지 모든 정보가 통합된 하나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간섭파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왼쪽의 그림에서 분홍색 그림이 있죠? 분홍색 파동. 이것이 하나의 느낌입니다. 근데 그 분홍색 파동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한 노란색과 가는 노란색, 얇은 노란색이 있죠? 이 두 개의 파동이 지금 섞인 것이 분홍색 파동이에요. 지금 실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노란색 진하고 가는 두 개의 파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분홍색 파동을 들어요. 우리가 받는 느낌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인데 맨 첫 줄 위에 있는 밧줄을 보면 Y1과 Y2 파동이 있죠. Y1은 Y2를 향해 가고 Y2는 Y1을 향해 가면서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바로 두 파동이 만난 거예요. Y1 플러스 Y2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최초의 느낌은 이 Y1 플러스 Y2라는 하나의 파동이에요. 이 하나의 파동 속에는 분별할 수 있는 자극이나 원시적인 느낌으로서 느낌의 측면에서 분별할 수 있는 두 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파동으로 경험이 돼요. 경험은 하나의 파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해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부딪혔다가 서로 또 떨어지면 그 밑에처럼 Y1과 Y2로 나눠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란 건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마우스를 이렇게 만지면 지금 매끄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느낌에 집중하면 매끄러운 느낌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매끄러운 느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손과 마우스의 만남이 있는 거죠. 생각은 이렇게 손과 마우스를 추출해내서 손이 마우스를 잡아서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경험하는 것은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자, 하나 더 들어갈까요? 매끄러운 느낌 속으로. 매끄러운 느낌은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매끄럽지 않고 거친 느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표면적인 마음, 생각의 세계에서 그 밑에 느낌의 세계, 매끄러운 느낌의 세계로, 매끄러운 느낌의 세계에서 그 밑에 무의식적인 느낌, 즉 부드러운 느낌과 매끄러운 느낌이 대비되는 개인적인 무의식적인 느낌까지 가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느낌, 매끄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분류해가지고 손이 마우스를 만지고 있어. 손이 마우스를 만진 느낌이야 라고 여겨요. 그런 풍성한 경험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허무감이나 분노나 뭐 이런 거라고 대비해 보자고요. 우리는 통찰이라는 걸 하죠. 이런 단순한 경험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의식의 과정 전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 과정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좀 더 다시 해보기로 하고
느낌이란 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호 의존적인 겁니다. 지루함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표면적인 느낌이에요. 그 아래는 무의식적인 상태로 가면 아주 흥미로웠던 경험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지루함만 느껴지지 그 밑에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결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경험이 없다면 결코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던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경험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동일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던 그 흥미로운 느낌이 이 전의식에 떠올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함이 느껴질 때 마음만 조금만 스위칭하면 즉각 흥미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루함은 결코 흥미로움이 없으면 안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루함을 느낄 때는 흥미로움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루함을 분별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너무 둔해져 가지고 지루함이 느껴지면 그것이 대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지루함을 자기로 또 동시해버려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느낌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고, 관성적인 흐름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 또는 감지가 민감해지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경의 느낌, 이면에 배경과 동일시되어 있는 배경의 느낌이 있다는 걸 좀 색다르게 의식할 수 있게 되고, 색다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루함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도널드님의 말대로 인식력이 포크레인처럼 되면, 그러면 이 배경에 그 흥미로운 경험이 의식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의식되는 배경의 흥미로운 경험을 전경으로 바꿔버리고 지루함을 배경으로 바꿔버리면 갑자기 지루함에서 흥미로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마음이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마음을 바꿀 줄 알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루한 순간이 즉각 흥미로운 순간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느낌은 대비된 것을 기반으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느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전경인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려본 것이 이거예요. 지루함은 그 아래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소형들이와 아래에 있는 소형들이가 좀 서로 뒤집힌 모양으로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는 표면이고 위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것은, 뒤집혀 있는 것은 이면이에요. 위에 있는 건 지루함이고 밑에 있는 건 흥미로움이에요. 밑에 있는 흥미로움이 없으면 위에 있는 지루함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느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왼쪽에 있는 이 작은 그림이 밑에 가운데 검은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의식의 선입니다. 표면적인 의식은 여기에 금이 그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의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위에 있는 지루함이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흥미로움이 결코 의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내 배경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식에서는요,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의식화하는 또 다른 방식을 알면 이 의식에서는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의식이 돼요. 물론 다른 방식이지만 밑에 것은. 자, 이게 되려면 모든 느낌은 느낌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루한 느낌도 느낌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지루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 지루함의 상보적인 흥미로움을 동시에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관성적인 느낌은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늘 좋아했던 것, 내가 늘 싫어했던 것, 이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어요. 근데 싫은 느낌은 그 밑에 그것과
짝이 되는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싫은 느낌으로 있는 거라서 거기에 짝이 되어 있는 좋은 느낌을 의식화했으면 금방 중화돼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동일시되어 있는 나에서 그 나마저도 바라보는 비개인적인 주체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비개인적인 주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개인적인 주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저절로가 발표 중에 그림을 보여줬죠. 커다란 행성이 앞에 있고 작은 행성이 뒤에 있어요. 커다란 행성은 나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저것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배경이 더 큰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큰 행성에 에너지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 작은 행성을 보는 거죠. 이 큰 행성은 여전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경험에 흔적이 쌓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들려오는 것처럼. 나같이 악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들어봐야 악기 몇 개 구분 못하는데 내 동생같이 음대를 나오고 뭐 많이 자기도 연주도 해본 사람들은 더 많은 소리를 분별해내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나라는 개인이나 분별 잘하는 내 동생이라는 개인이나 개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절로가 말한 것처럼 이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이 둘 다 마음에 떠올라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검은 공간이라는 배경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게 비개인적인 주체입니다. 비개인적인 주체는 인식력은 여전히 있어요.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커다란 행성인 나 역할을 하는 놈을 인식하는 것은 그놈과 동시돼서 다른 걸 볼 때와는 다르게 거기서도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떨어져 나와서 비개인적인 주체. 비개인적인 주체는 우리 누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냥 보는 기능이에요. 보는 기능으로 옮겨오면 그때 드디어 우리는 의식되지 않던 것들이 의식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작은 행성을 의식하던 그런 방식으로 큰 행성을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행성에서 작은 행성을 볼 때는 벌써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서 보는 방향도 분명하죠. 근데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을 보는 공간으로 옮겨오면 특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죠?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큰 행성과 작은 행성 전부가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큰 행성에서 작은 행성을 볼 때는 작은 행성 쪽으로 방향을 가져야 돼요. 보는 방향이 달라요. 이게 바로 의식적인 느낌과 무의식적인 느낌을 분간해내는 방식의 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게 터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첫 길이 바로 모든 느낌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상보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보성을 통해 강한 느낌이 상쇄되면,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면 이 전경과 배경이, 즉 지루함과 흥미로움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희석돼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공간으로 넘어간 사람은 좋은 게 다가오든 싫은 게 다가오든 그냥 크게 극적으로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행성에 머문 사람은 좋은 느낌이 오면 너무 좋고 싫은 느낌이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넘어들면 이제 느낌에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관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라는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의 느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이 그려진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프로그래밍된 그 프로그램된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느낌은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많이 주면 느낌이 진해져요. 여러분은 지금 엉덩이에 바닥에 닿아 있죠? 거기에 주의를 더 많이 주면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를 내 강의 쪽으로 다시 옮겨오면 어때요? 지금 잘 안 되겠지만 완전히 옮겨오면 그때 느낌은 없어져요. 주의라는 에너지가 더 가면 느낌이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자극으로서의 느낌은 여전히 지금 있지만 감지적인 느낌, 분별하는 그런 느낌 역시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주의를 주는 것도 느낌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가진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이라는 것, 경로를 가진 에너지, 즉 방향을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 경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느낌이 나면 배고픈 느낌을 채우려는 경로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몸과 마음이. 그 마음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지루함이 느껴지면 지루함을 벗어나려는 경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느낌으로 본다는 것. 느낌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느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그 느낌과 진정한 나 또는 주체, 그 순간에는 주체죠.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끼는 뭔가가 지루함을 싫어하는 나라면 그것은 개별적인 나입니다. 근데 지루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하나의 느낌으로 보는 나라면 그건 비개인적인 주체로서의 나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나와 비개인적인 주체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나라는 것은 그 주체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나 사이에 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느낌을 느낀다는 건 바로 진정한 나와 느낌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의식이 들었지만 눈을 뜨고 있지 않을 때 마음의 방안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에 따라 눈을 감고도 적당히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경로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그림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인 느낌의 상태를 자기라고 여기면 우리는 나로서 개별적인 나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 느낌을 하나의 느낌으로 볼 줄 알면 비개인적인 주체로서, 인식력은 여전히 있지만 비개인적인 주체로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느낌과 나 사이에 틈이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주체마저도 넘어가서 텅 비어서 있는 것도, 주체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주체는 뭔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의식 상태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텅 비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본성이 일별이 되면, 알아채지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무한한 느낌들을 제지하지 않게 돼요. 좋고 싫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적인 느낌대로 느끼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끌리던 대로 가고 습관적으로 밀치던 대로 밀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관성에 걸리는 게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굳어져요. 굳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또 희노애락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대로 내버려두면 희노애락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본능적인 희노애락대로 움직여요. 이때 느낌이라는 것은 무한한 정보들의 융합이고,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채면 이제 거기서 자유롭고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한한 정보들의 총합이 하나의 느낌으로 온다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첼로의 느낌과 기타의 느낌이 합쳐져서 섞여서 하나의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나타나 있다는 걸 알면 그것을 분별해내요. 마음속에서.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게 만들어요. 내가 흥미로움으로 있으면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지루함으로 있으면서 흥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난 둘 다를 느끼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낸단 말이죠. 지루함과 흥미로움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중화돼 버려?
사라집니다. 무화돼요. 그렇게 해서 느낌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되어 있으면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관성적인 동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본성에 대한 일별이 있다더라도 무의식적인 동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허무함을 강하게 느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아 이제 갈 데가 없구나.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원하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이루어야 될 목적도 없는데 이건 의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생각으로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무의식적인 느낌의 세계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뭔가를 향해 가려는 습관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좋은 걸 쫓아가려는 습관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느낌에서는 남아있는데 의식적인 느낌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괴리가 나한테 괴로움을 준 겁니다. 허무감을 줘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가야 되는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 그냥 밋밋합니다. 밋밋함 자체도 없어요. 밋밋함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밋밋하지 않은 느낌에 기반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모든 느낌은 다 그 밑에 기반되는 뭐가 있어요. 정말로 기반되는 것도 없다면 밋밋함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덤덤함이라는 것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덤덤함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덤덤하지 않은 느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떠나게 되면 이 둘을 중화시킬 수가 있고 저절로 무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앞에서 봤듯이 첼로 소리와 기타 소리는 합해서 하나의 소리를 이룹니다.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와 같이 눈을 감고 손을 탁자의 모서리에 대면 뾰족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탁자, 책상에 탁자가 있다면 탁자의 모서리 한번 대보세요. 뾰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느껴봅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면 뭔가 뾰족한 느낌이 나죠? 평평한 느낌보다 모서리는 뾰족한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조금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저 첫 번째 어떤 느낌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지.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라는 거고 느낌이라는 것은 인식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눈을 뜨고 돌아오시고 그것을 뾰족하다고 아는 것은 마음이 경험에서 나와서 생각이 끼어들며 첼로와 기타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뾰족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이 평평하다는 것, 뾰족하지 않은 뭉툭한 것,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뭉툭함에 비해서 이건 뾰족하구나라고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자를 만지니 뾰족한 느낌이 난다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손과 탁자가 만나기 전에는 뾰족함이 없었죠. 만나니까 이렇게 뾰족하다는 느낌으로 의식하는 거죠. 그와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본성을 일별하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혹시라도 든다면 또는 허무가 아니어도 좋아요. 본성을 일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일단 하나의 느낌으로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인 나와 대상의 만남이라는 것 또는 좀 더 투명한 느낌이라면 비개인적인 주체와 그 주체에 떠오른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고 그러기에 어릴 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모든 경험들이 분별될 수 있었다라고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개인적인 주체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 허무하다는 싫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개인적인 주체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허무한 느낌은 뭔가 싫다는 게 들어있어요. 허무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허무한이 아니라 그냥 어떤 느낌으로 느낀다면 그 느낌을. 그것은 허무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저 마음에 떠오른 어떤 느낌을 캐치해내는 비개인적인 마음이 의식하는 그런 분별로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개인적인 주체로 잠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나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좋고 싫음 별로 없어요. 경험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자아가 생기면, 기준이 생기면 드디어 좋고 싫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좋고 싫은 느낌이 있다면 그건 나로서 개인적인 나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고 싫음 없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싫은데 그냥 싫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비개인적인 주체로 옮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에 경험된 이것과 저것이 만남에 의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느낌이라는 것. 허무하다는 느낌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무라는 건 뭐랬어요? 허무하지 않은 뭔가 의미 있는 경험과 의미 없는 경험. 이것이 의미 없는 경험이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경험이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경험에 대비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느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느낌과 대비돼서 이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 각각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구나, 현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렇게 알면 이 각자가 허구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손을 레이저 포인트에 대서 느껴진 느낌처럼 허무감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 이 매끄러운 느낌,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손을 떼면 없어지잖아요, 느낌은. 그죠? 붙이면 그 느낌만 남고 이걸 떼면 느낌은 사라져요. 그럼 그 느낌이 존재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럼 손과 이 포인터는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둘의 만남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만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터득이 되면 이제 마음은 관성적인 허무감 또는 분노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볍게 그 느낌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은 무엇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아채지면 즉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느낌은 이렇게 표면적인 소용돌이와 그 밑에 깔려있는 대비되는 소용돌이가 함께 맞붙어서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은 의존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해지면 좋은 느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싫은 느낌도 그렇게 싫지 않아요. 물론 좋고 싫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여긴다면 내 마음에 쌓인 경험의 흔적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험의 흔적이 깨끗이 지워지거나 또는 느끼는 내 능력이 망가져서 기능 불능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느낌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개인적인 주체로 중심이 옮겨가면 느낌은 좋은 느낌도 싫은 느낌도 가볍게 좋은 느낌 그냥 오면 즐기고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싫은 느낌 오면 그냥 감내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어요. 감내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린애처럼 지나간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다가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애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애도 울고 웃죠? 근데 걔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한 대 때려서 아파 울다가도 물론 이제 육체적인 아픔은 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다가도 뭐 사탕을 주면 갑자기 빙긋 웃어요. 하얗게 웃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주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옆에서 뭐라고 안 좋은 장난감을 뺏어버리면 또 갑자기 울고 즉각 지나간 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경험에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에 어린애는. 근데 내 경험이 많이 쌓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쌓인 경험에 머물러요. 주의가 지금 들어오는 경험에 주의가 쓰이지 않고 쌓이는 과거의 경험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아, 저놈이 나한테 욕을 했지. 어젯밤에 욕 먹은 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갖고 있어요. 어제 내가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후회스러운 느낌이 들면 그걸 밤새도록 갖고 있어요. 한 달 내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 지금 들어오는 것에 주의가 안 간다는 거죠. 어린애는 지금 들어오는 것에 주의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어린애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어린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애가 된다는 것은 경험이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린애는 순수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자아의 토대인 경험의 흔적, 경험의 실타래를 초월한다는 것,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경험의 흔적을 사용해서 오케스트라처럼 풍성하게 듣되 지나갔으면 빨리 놓는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애만 할 수 있는 건데 경험의 실타래를 넘어간 사람은 어린애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간 사람은 실타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타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느낌이 형성되는 그 구조를 알면 싫은 느낌은 좋은 느낌, 지루한 느낌은 흥미로웠던 느낌과 대비돼서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의 의식에 민감하게 만들면 의식되지 않던 지루한 밑에 있는 배경으로서의 흥미로움이 의식화되면서 중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민감해지면. 그게 중간 단계예요. 그걸 통해서 본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점수가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민감도를 아주 높이면 단순히 표면적인 마음만 의식되던 것이 그 구조를 알면 그 이면적인 마음까지 다른 방식으로 의식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 내가 이 사물을 보는 건 어때요? 사물만 보다가 이게 표면적인 시각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물을 통해서 눈도 알죠? 이게 주체를 파악하는 방식 아닙니까? 사물 속에 이미 주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접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이 속에 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허무한 느낌 그 밑에 흥미로움이 동시에 있다는 걸 즉각적으로 파악해내면 점차적으로 이 둘을 넘어가면서 주체 쪽으로 옮겨가고 주체가 나타난 마음이라는 걸 알면 여전히 또 같은 방식으로 주체를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성을 다루면서 동시에 본성을 향하는 길이기도 하고 본성에 대한 일별이 있으면 그 관성적인 측면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느낌의 세계를 철저하게 파악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7시 반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나도 똑같이 2개만 받고 뭐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없으면 지나가고 질문이 있습니까? 없네요. 없으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자,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도 있고 한데 만나서 반갑고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 깨있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관성 다루기, 관성을 했었고 이 계절 수업에서 그 다음에 생명력도 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창조력인데 이것을 아마 조만간에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다 같이 한번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